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다툼 문제로 접촉한 학부모와 여러 차례 통화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동료 교사가 주 작가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현직 판사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해당 판사는 과거 성매매 알선 재판에 관여해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중국집 배달원이 사장에게 월급을 2배로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사장이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월급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 걸 이용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진짜 제 이 손에 말이죠. 카메라가 있다면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이 발을 좀 찍어드리고 싶은데 말이죠. 네. 왜 양말을 안 신고 오셨어? 양말이 저 있잖아요. 뭐? 짧은 양말. 진짜? 네, 그런 거예요. 한번 벗겨봐야 되겠는데 이거? 보이죠? 정말 보이지? 발냄새가 어디서 계속 이렇게 나길래 누군가 하고 봤더니 세상에 양말이 없는 양말 거예요. 꼭 신습니다. 이게. 진짜? 안 보이는 걸로. 믿을 수가 있어야지. 백성문 변호사님한테 제가 몇 번을 속아가지고 말이죠.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더워도 정말 너무 덥습니다. 다행히 태풍은 안 오지만 이게 비껴가면서 남쪽의 그 뜨거운 공기를 그냥 한반도 쪽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네요. 그래서인지 지금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말 사이 최소 15분이 돌아가셨다는데요. 특히 어르신들 한낮에 이 밭일하러 나가셨다가 이 변을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차원이 다른 더위입니다. 외출 마시고요. 특히 밭일도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시원한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호 선생님이 이번 주부터 빠지셔가지고 좋습니다. 자, 휴가 마지막 날 사반으로 마무리합니다 하신 김주현님. 힘든 일 마치고 맥주 한잔 하면서 사반 보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우리 김은화 여사님 사랑해 하신 부산 문현동의 한보람님. 자, 편의점 담배 먹튀 영상 보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나 70대 할머니라서 하신 이성희님. 이 자녀분이나 편의점 알바생분한테 한번 부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 옆집 할아버지 재난 문자 벨소리를 세상에 휴대폰 벨소리로 다운받아가지고 삐삐 전화 올 때마다 그냥 깜짝 놀라 죽겠어 하신 김광숙님. 얼마나 시끄러울까. 자,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시작은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지켜주세요 하신 정혜진님. 자, 대치동 학원가에서 홍삼 하나 드시라고 권하는 중년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뭔가 수상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런 경험을 일을 겪었다고 하네요. 다들 조심하세요 하신 임은형님. 자, 안경화님, 배은비님, 뉴욕의 클론다이크 최님, 인공지능대학원 다니시는 유은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반 뉴세임 6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자, 손님 계산하고 가세요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어느 무인 점포 내부입니다. 한 남성 아이스크림 판매대에서 하나 꺼내더니 계산도 않고 그냥 그대로 쌩 나갑니다. 또 다른 날이에요. 이번엔 한 여성이 입장하는데요. 음료 냉장고 쪽으로 가더니 꺼내가지고 가방에다 휙휙 담죠. 이번엔 아이스크림 매대로 가더니 또 꺼내가지고 자, 계산대 앞에 서더니 비닐만 가져가서 쏙 그러더니 가는가 싶더니 다시 과자 스캔을 하나요? 계산하나요? 가져갈까 말까 하더니 그냥 밖으로 쌩 합니다. 자, 이 피해 업주분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할게요. 자기 집 냉장고에서 꺼내듯이 물건을 그냥 훔쳐가요, 사람들이 하셨습니다.
자, 무인 점포 사건 저희가 정말 많이 전해드리는데 참담합니다. 이제 정말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네, 일단 저기는 경기도 부천 중동의 한 무인 가게입니다. 지난 17일, 24일 두 차례 절도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 저 여성 방문한 게 지난 17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 여러 물건들을 막 담더니 계산도 안 하고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도 또 절도가 있었습니다. 남성이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훔쳐갔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 역시 물건 사면서 몇 개는 결제 안 하고 더 챙겨 나가거나 집 냉장고에서 꺼내 먹듯 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 운영하는 가게라서 어떻게든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서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승 의원님, 뭔가 쭈뼛쭈뼛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이문 열더니 진짜 내 집에서 냉장고 뭐 열어가지고 가져가듯이. 아니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절대로 저런 사람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잡아서 엄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갈게요. 최루가스 맞고도 쌩쌩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금은방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 보십시오. 헬멧 남성이 저렇게 폴대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천막으로 오토바이를 저렇게 딱 가리고는 시야를 차단하죠. 자, 이 남성 유리 깨고 지금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최루가스가 푸슉 저렇게 분사되는데 당황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와중에 귀금속을 훔치더니 밖으로 들고 튑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요. 자, 범행을 안 들키려고 천막으로 가린 거 보세요. 특히나 최루가스가 나오는데도 저렇게 훔칠 거 다 훔치는 거 보면 뭔가 아는 놈입니다. 갑자기 가스가 그냥 팍 나면 놀라 자빠질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를 엄청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본인 그 범행하는 거 들키지 않으려고 폴대 세워서 천막까지 만들고 들어가서 최루가스 나오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사실 귀금속을 거의 5천만 원어치 정도로 훔쳐나온 사건인데요. 지난 25일 새벽 3시 53분쯤에 용인시에 있는 금은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단 그 금은방에서 요즘에 이제 저렇게 외부 침입이 감지되면 이제 보안업체 설치해 놓은 저 최루액이 자동으로 이제 나오면서 이제 범인들이 못 견디고 도망치게 만드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나오네 그러면서 그냥 그걸 다 하면서도 다 훔쳐서 용의주도하게 이제 도망갔는데 이제 마지막에 꼭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24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아이고. 요즘에는 이렇게 아무리 본인이 주도면밀하게 저런 범행을 저질러도 우리나라에 CCTV 너무 많습니다. 금방 검거된다는 거. 범행 계획하신 분들 꼭 단념하시기 바랍니다. 승 의원님 네. 잡힌다니까요. 아니 당연히 잡아야죠. 사실 이 사람 놀라지 마십시오. 한 오랫동안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이 검은빵 터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딱 쓰고 그리고 가는데 도주 경로까지 찾았다는데 이렇게 했답니다. 제일 처음 오토바이 부릉부릉 타고 달려가고 난 다음에 오토바이 내려서 옷 갈아입고 다시 오토바이 세워놓고 다시 탁탁탁 걸어가는 것까지 다 계획했지만 뭐 대한민국 경찰 절대로 이 사람 놓치지 않죠. 이 사람 잡았다고 합니다. 야, 저거 보십시오. 저거 숨겨놓는데. 예. 그래서 어디 숨겨놨는가 하면 저 그 금은방에서 훔쳤는 물건을 저렇게 화단 옆에 살짝 쿵 놓아뒀는 거예요. 야. 그 보면 나와 있는 게 귀금속 49점, 약 시가 3,600만 원 정도라는데요. 원래 64점이 이제 그 훔쳐갔고 약 5천만 원 정도의 상당의 절취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아직 찾지를 못했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까지 반드시 찾아서 이 사람 제대로 된 엄벌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절도죄로 구속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당신이라면 참겠습니까?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자, 한밤중 어느 가게 앞입니다. 한 남성이 어디 지금 보셨어요? 화분을 그냥 이유도 없이 갑자기 발로 오더니 어디 발로 슛 하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자, 소장님, 화분 훔쳐가는 인간들보다 더 나쁩니다. 화분은 화분대로 못 써. 저거 치우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저 사람 왜 저러는 걸까요? 술에 취한 건지 맨정신인지 아니면 짜증난 일이 있어서 화분한테 분풀이한 건지 모르겠는데 19일에 새벽 4시쯤에 부산 남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 화분이 가게 앞에 이제 계엄용으로 이렇게 화분이 쫙 써 있는데 저기 이제 이 가게의 대표님의 부모님께서
개업 이제 앞으로 대박 나라 이러면서 사주신 화분이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그러니까요. 가격은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가격도 비싸지만 중요한 건 부모님의 마음인데 저렇게 확 차고 가버려서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참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신고를 하셨어요. 현재 경찰에 신고해서 접수받았고 오늘 형사 배정돼서 이제 곧 수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편의점에 붙은 경고장입니다. 제발 유통기한 지난 우유 바꿔 가지 마세요. 아이고. 저희 매장에서 산 것도 아니잖아요. CCTV 얼굴 다 나왔어요, 너. 라는 내용이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역시 제보 사진인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진짜 이런 인간들이 있구나. 자기 집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갖고 와가지고 편의점에서 슬쩍 바꿔치기 하는 거야. 야, 이게 사람입니까, 진짜 이게? 이건 진짜 좀 신박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이제 편의점 점주분께서 제보해 준 게 아니고요. 손님이 저걸 찍어서 제보해 준 그런 사진입니다. 저 편의점에서 산 우유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안 되지만 본인이 안 먹고 유통기한 지나 갖다 놓으면 안 되겠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른 데서 산 거를 저렇게 슬쩍 바꿔서 유통기간 안에 있는 걸 들고 나갔다라는 건데 일단은 저 생각해 보시면 저 편의점 점주나 직원 같은 경우 재고 관리하면서 유통기간 다 체크하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저거를 이제 누군가가 사갔다고 뭐 가정을 해보죠.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어디 가서 손해 배상해 달라고 할까요? 저 당연히 저 편의점주가 편의점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 물건을 바꿔 갔으니까 원래 유통기한 지난 거 놓고 새거 갖고 왔으면 뭐 금액차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거 사기될 수 있습니다. 저거는 충분히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저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까 저런 비양심적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CCTV에 얼굴 찍혔어요. 빨리 가서 이실 짓고 하고 진짜 사과하십시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마치 이사업체 직원처럼 점점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다세대 주택 주차장입니다. 한 남성이 이삿짐 주변을 저렇게 서성서성대죠. 이삿짐을 자 술에 싣고 저렇게 밖으로 이제 나갑니다. 직원인가 했는데 자 트럭을 가나요? 아니요. 트럭을 지나쳤어요. 트럭 지나쳤어. 자 어느 건물로 저렇게 들어갑니다. 이삿짐이 사라졌어요. 신고받은 경찰 저렇게 출동을 해서 CCTV 동선을 파악해서 탐문을 합니다. 주변 탐문을. 자 마지막 위치로 출동했더니 역시나 저 남자를 발견하고 이삿짐도 회수했습니다. 자 승의원님 네. 자전거 도둑, 우산 도둑을 빼놓고는 정말 남의 물건 손 안 대는 걸로 우리나라 이름이 높았는데 이젠 점점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정말 내 물건 내가 잘 지켜야 되고 우리 집 제가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난 30일 서울 양천구 한 다세대 주택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할머니 두 분이 이렇게 가져가셨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거의 똑같은 분위기죠. 저 뭐 이삿짐 이렇게 쌓아놓은 그 박스 딱 들고 네. 가는데 이삿짐 차를 옆으로 지나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이삿짐이 없어졌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 경찰 저렇게 CCTV를 찾아서 저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마 이삿짐 박스 안에는 100여만 원 정도의 이제 이삿짐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저 물건 그대로 다시 이제 이삿짐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절대로 대한민국 다시 한번 양원보 앵커가 말하지만 CCTV 있어서 절대로 잡힐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릴 테니까 꿈에도 언감생심 그런 어떤 절도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장님 보통 그 외국인들이 한국 이렇게 관광 와가지고 유튜브 찍어 놓은 거 보면 가장 놀라는 게 카페나 이런데 소지품 그냥 두고 화장실 가고 이런 거 아니 네. 어떻게 왜 저걸 안 가져가지? 무슨 자신감이지?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저렇게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친정이 미국이라서 미국에 자주 가는데 거기 이제 자동차에다가 뭘 놓으면 유리를 끼고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항상 제가 자동차에다 못 놓고 가져가거나 이랬는데 우리나라에만 오면 자동차에도 뭐 물건을 어떻게 놔도 되고 카페에도 이제 노트북 놓고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게 저는 참 자랑스럽고 자랑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영상 보면 이삿짐까지 가져가다니 정말 씁쓸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또 이어가죠. 설마 공짜 전기? 자, 이건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차광막을 덮은 채 주차된 차량. 그런데 차량 옆으로 무슨 줄이 길게 늘어져 뽑아져 있어요. 그 줄을 따라가 봤더니 임시 전기 계량기에 케이블이 딱 바로 전기차 충전 중이었습니다. 예. 야, 와우. 야. 변호사님. 네, 제발 제가-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다. 차는 국산차지만 얼핏 봐서 우리나라처럼 보이지만 제발 이거는 수출차고 우리나라 아니라고 해주세요. 근데 우리나라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좀 저도 이제 공짜 전기 끌어다 쓰는 뭐 여러 사건들을 봤는데 저희 전봇대 임시 전기 계량기함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건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게 아마도 뭐 건축 허가 받고 공사 중에 이제 작업용으로 전기 쓸 목적으로 해놓은 거거나 아니면 뭐 농업용 전기 계량기일 것으로 일단 추정은 되는데 이제 물론 혹시 저차주가 설치해서 저차주가 쓰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별로 그래 보이진 않는데. 에이 설마. 근데 지금 전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딘가에 저런 전기 차량을 컨센트를 꽂고 전기를 쓰는 건 이게 도대체 무슨 죄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전기 그거 코드 꼽으면 나오는데 뭐 문제 있어라고 생각할 텐데 명백하게 형법상 절도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것도 전기를 훔치는 것 역시 절도죄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절도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분 전봇대에서 그냥 야 오늘 전기차 공짜로 충전했어 하시다가 입건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차가 국산차가 아니었네요. 외제차입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가볼게요. 밥 먹을 때마다 폭발 직전입니다. 아,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음식 먹을 때 맛있는 것만 쏙쏙 골라 먹는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났다는 아내 사연입니다. 일단 이들은 신혼부부고요. 그 연애 시절에 데이트할 땐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각자 음식 시켜서 각자가 먹었기 때문인데 식사 문제로 지금까지 다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가 야근하고 와서 혼자서 늦은 저녁 먹으려고 그 반찬으로 만들어뒀던 메추리알 장조림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추리알은 몇 개 없고 온통 버섯이랑 꽈리고추만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일단 배가 고프니까 이것만으로 먹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먹으려고 김치, 두부, 고기 다 넣어서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놓고 잤는데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먼저 아침을 차려 먹고 있었습니다. 자기 밥만 퍼서 그 식탁에 같이 앉았는데 반찬으로 꺼내는 소시지 야채볶음에 소시지는 없고 파프리카랑 양파만 잔뜩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찌개 떴는데 고기는 없고 두부랑 김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남편한테 따졌는데 남편은 왜 먹는 걸로 눈치를 주냐라고 했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서운한 상황입니다. 야, 니들은 뭐 이런 걸 또 이런 뭐 방송을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 진짜 부지기수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지금 한 5천여 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선영아, 너 진짜 너무한다. 우리 사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세상에 신랑이 메추리알, 고기, 소시지 이런 거 좀 집어 먹었기로서니 그게 아침부터 이렇게 짜증날 일이니? 아, 더러워서 안 먹어 진짜. 아, 더러워. 아, 진짜 나 이제부터 밖에서 밥 먹고 올 테니까 너 혼자 먹어. 동그라미. 야. 다음은 아내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빠, 성문이 오빠. 연애 땐 케이크 위에 체리 나한테 무조건 양보하더니 이제는 어장한 고기라고 본색을 드러내는 거니? 네가 나에 대한 배려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나도 고기 먹고 싶어 인간아. X. 아, 자, 일단 승현님, 예.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없다? 있죠. 아, 진짜? 그랬다가 엄청나게 맞죠.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밥 없죠. 아, 정말. 아니 반찬은 같이 메추리알에 그 장조림 저도 점심 저녁을 못 먹어 입에 침이 도는데 그 메추리알이 없으면 진짜 붕어빵 안에 안고 없는 진짜 붕어빵이죠. 이거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니까 함께 드십시오. 함께. 더 하실 말씀 없어요? 많은데 다 왔다가는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냥 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자, 이제 소장님 말씀 마지막에 들어볼게요. 자, 우리 백 변호사님. 저도 뭐 먹는 거 가지고 건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있다 없다? 저는 없어요. 아이. 네, 저는 진짜로 그냥 이게 그런 거잖아요. 저건 아내가 저녁에 혼자 야식 먹을 때 급히 먹을 때 좀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침에 같이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걸 안다면 같이 깨워서 같이 먹든지 아니면은 혼자 먹고 있으면 그냥 적당히 그냥 통상적인 수준에서 해야지 누가 봐도 이 음식의 가장 메인만 자기가 골라 먹는 건 그건 저는 다른 거보다 저도 먹는 거와 건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혼 생활 유지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 지금 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거가 쌓이면 그게 결국 그렇게 간다니까요. 진짜요? 소세지 먹다 이혼 나가는데. 그렇군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 채팅창에 제가 잠깐 이렇게 곁눈질을 했더니 우리 그 인간도 똑같아. 막 지금 난리 났습니다, 소장님.
아, 네. 저 마지막으로 발언하라 그러셔가지고 뭔가 모범적인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예. 저희 너무 제가 많이 당하는 어머나, 어머나.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붉은 깨. 네, 아니 아이고야. 부분과 저희 아이와 어. 뭐 이렇게 제가 음식을 할 때 자주는 많이 잘하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뭘 할 때 저는 제가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들이 빨리 먹어 치우고 맛있는 고기 같은 거는 많이 먹어서 내가 이거를 약간 발끈해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늘 당했는데 아이고, 이런. 오늘 이거 가스라이팅 보니까 당하셨구나.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이게 화가 날 일이네. 이게 배려를 못 받은 거고 아니 뭐 엄마들이나 부모 부인 이분입이 아닙니까? 좀 갑자기 화가 나네요. 세상에 심리 전문가가 가스라이팅을 당하셨어요. 당했네, 당해서 당했네. 지금 당해서 화가 나요. 당했어. 그랬네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김민정님, 우리 집에 저런 남편 있어요. 자기 입만 입인 줄 압니다 하셨고요. 손화춘님, 저희 집도 남편이 통닭 시켜오면 다리를 꼭 자기가 들고 다 먹어요 하셨습니다. 황인지님, 애 낳으면 애 것도 뺏어 먹어요 하셨고요. 주성치님,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런 거 엄청 큰 문제입니다 하셨습니다. 금강야차님, 이원영님도 우리 남편 얘기네요 하셨습니다. 야, 그렇게 많군요. 좋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오후 이 강원도 고성 송지호 해수욕장에서 패들보드를 타셨던 김채원님 보고 계신가요? 자, 물놀이를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갑자기 그냥 상어 지느러미 같은 게 보였다는 거죠. 조스가 나타났다. 올게 왔구나. 모든 걸 체념하고 있던 바로 그때. 자, 조스? 돌고래? 그렇습니다. 점프를 하는 그 순간 상어가 아니라 역시나 돌고래였던 겁니다. 예, 돌고래죠. 제주도에서도 못 봤던 돌고래를 고성에 와서 보다니 너무너무 행복한 여름 휴가였다고 하시더군요. 모든 것이 무너졌다. 우리 아파트만 제외하고.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 콘크리트 유토피아 8월 9일 극장 개봉. 한국인의 관절로 태어나 온돌의 나라답게 백의 민족답게 우리의 관절은 마르고 닳도록 살아왔다. 한국인의 관절 건강 이제 콴첼과 상의하세요. 관절엔 콴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다툼 문제로 접촉한 학부모와 여러 차례 통화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동료 교사가 주 작가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왜 사과를 요구한 건지 짚어봅니다. 자, 오늘도 일단 서희초 이 사건 그리고 주호민 씨,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얘기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중심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서희초 교사 고인과 관련해서 오늘 경찰의 입장이 나왔죠. 네, 일단 유족 측에서 그간 계속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으로 지목해온 게 이른바 연필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12일에 반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 이마를 긁은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연필 사건 이후에 고인이 숨지기 전까지 약 일주일 동안 관련 학부모랑 수차례 전화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유족과 학부모 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 정확하게 연락이 오간 횟수가 몇 회인지 여기까지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교내 CCTV와 고인의 업무용 PC 그리고 업무 일지, 개인 휴대전화 등까지 현재 확인하고 있고요. 사건 이전 통화 내역과 그 업무용 어플 대화 내역도 확보해서 사실관계 추가로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 고인의 일기장 내용이라면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족 측이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왔는데 경찰은 그 내용이 어떻게 유출이 돼서 보도됐는지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오늘 경찰에서 얘기한 게 그 학부모와의 연락은 몇 차례였다. 그리고 갑질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경찰이 입장을 내니까 또 뭔가 이 상황을 조금 이렇게 좀 진정시키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일각의 지적도 나오던데요. 그건 아니겠죠. 계속 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못난 아빠를 용서해 다오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가장 분노한 분들 교사 선생님들이시죠. 지난 주말 두 번째 정말 그 무더위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숨진 서희초 교사의
아버님이 보내는 편지 내용 일부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희초 교사 부친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내용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쁜 딸내미와 함께한 지난 세월이 아빠는 행복했는데 딸내미는 많이 아팠구나. 지켜주지 못한 못난 아빠를 용서해다오. 부디 그곳에서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곳이 너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하게. 이렇게 끝이 맺혔는데요. 이 아버지의 글이 공개되니까 집회 곳곳에서 울음이 이제 터졌어요. 선생님들께서 다 내 얘기로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글이 공개된 건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전국의 교사 3만여 명이 교권 회복을 외치면서 집회를 연 바로 그곳에서였는데요. 자, 그동안 교권 추락에서도 이 침묵을 지켜왔던 많은 교사분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장면 잠깐만 보고 가시죠. 오래 일하려면 혼내지 마세요. 못 본 척 하세요. 꼭 해야 하는 것 아니면 굳이 하지 마세요. 동료에게 이런 못난 조언을 건네는 우리 상황이 너무 슬픕니다. 열정적인 동료 선생님을 보면 응원보다는 염려가 앞서는 현실이 슬픕니다. 자, 일단 집회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주호민 작가 이 교사 고소 사건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한 특수교사가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주호민 작가에 대한 많은 분노, 비판하는 마음을 담아서 글을 올린 건데요. 글 제목은 주호민과 나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보면 나도 장애가족 일원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금도를 넘었다. 당신 혹시 버스에서 대변 본 지적장애 제자 그 아이 주변에서 놀림받을까 봐 손으로 얼른 주워 담은 거 생각해 본 적 있나? 난 그런 게 단 한 번도 역겹다고 또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 같은 볼품없는 특수교사도 그 정도 소명은 영혼에 음각하고 산다. 그러니까 특수교사 분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상상해 본 적은 있느냐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뭐 일단 승현님, 네. 이 교사분의 글을 저도 이제 원문을 다 읽어봤는데 와 정말 꾹꾹꾹꾹 계속 눌러 담았다가 그냥 팡 터졌다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얼마나 그 사건을 보고 화가 났는지 이제 글에 이제 쭉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만 더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호민 씨, 당신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렸다. 그게 뭔가 하면 자존이라는 거예요. 그 자존을 건드렸다. 제일 추악한 게 사람의 어떤 직업, 밥그릇을 갖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뒤에 있는 글을 계속 썼는데요. 설리번 선생님이라고 헬렌 켈러에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죠. 주호민, 당신이 구상한 대로 설리번 선생님을 끝끝내 파멸시키면 나도 사표를 쓴다. 소송의 공포에 시달리니 스스로 분필을 꺾는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가 눈물을 닦으면서 쓰는 글이다. 빨리 사과해라. 그다음에 당신이 지금 벌이는 이 일은 사람을 괴롭히는 일진들이나, 제가 조금 톤을 낮추겠습니다. 일진들이나 하는 놀이이지 결코 정상적인 어떤 행동은 아니다. 지금 그게 소송으로 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파멸시키면서 당신이 얻는 이익은 무엇이냐라고 직격했습니다. 자, 지금 뭐 채팅창에 어떤 가족분께서 아직 재판 중인 사안이 결과도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사건 반장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처럼 방송을 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뭐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도 뭐 일부분 잘못이 있겠죠. 자, 그런데 말씀처럼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선생님, 특수교사 선생님은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한참 전에 말이죠. 왜? 판단도 안 나왔는데 왜 그분은 그렇게 직위 해제를 당했습니까?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어요. 좀 주목해 주십시오. 해당 특수교사분께서 복직을 한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조금 전에 뭐 입장이 나왔죠. 네, 주호민 씨 부부로부터 고소당한 이 특수교사가 내일자, 그러니까 8월 1일자로 복직을 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을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 해제를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와, 이게 말이죠. 지난 금요일 날 이게 국회 교육위에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당시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 보고만 있을 거냐 했더니 그때 이주호 장관 역시도 교육부 장관 역시도 교육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참 뭐가 됐든 다행입니다. 저는 뭐 법원의 판단은 기다려야겠지만 저는 선생님만 직위 해제를 당한다는 거는 뭔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자, 특수교사, 해당 특수교사가 지난해 12월쯤, 그러니까 직위 해제가 됐던 상태였죠. 이때 동료 교사들에게 탄원서를 요청하면서 썼던 글도 공개가 됐죠. 네, 이 글을 현직 초등교사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이 교사는 지난해 9월 5일에 이 주 씨의 아들 학폭 관련 문제를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주 씨 부부랑 상담을 했고요. 그 직후 그러니까 9월 9일부터가 추석 연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휴 기간에도 주 씨 부부가 뭐 통학학급 시간을 이렇게 해달라, 내 의견은 이렇다, 이런 내용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속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피해 여학생 학부모님이랑 전화 통화를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일단 가해 학생으로 학폭에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사과의 마음을 전해라, 이런 취지였던 걸로 보이는데 이걸 주 씨 부부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 씨 부부가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게 통합학급에서 아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19일부터는 그렇게 교육을 받겠다, 학교에 보내더라도 이 특수반에 하루 종일 있는 건 싫으니까 조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교사는 지금 그 당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들이 통합학급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녹음기를 들려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대안을 냅니다. 일단 통합학급 교육 시간을 줄이고 지도사 지원 시간을 늘리면서 동시에 전교생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겠냐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주 씨 부부는 그 성교육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강사로 선정하겠다, 이렇게 요구해왔다고 합니다. 자, 소장님은 이 교사분의 글을 읽어보고 좀 어떤 생각 드셨나요? 네, 일단은 저도 직위 해제가 너무 일찍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뭐 주호민 씨의 입장은 저희가 이제 그 글을 통해서 읽었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의 입장도 좀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리고 이제 재판 결과를 우리가 다 두고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동료 교사들이 이 교사에 대한 탄원서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데 좀 주목을 했습니다. 탄원서가 뭐 300명 정도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사께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조호민 씨의 입장도 또 나오면 또 주의 깊게 잘 보겠습니다. 이 교사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면 통합학교에서 이제 여자아이들을 이 조호민 씨의 아들이 너무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괴롭히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뺨을 때린다던가 머리를 뒤로 젖힌다던가 신체 접촉이 있다던가 이런 게 많아서 교사로서 이 양쪽 아이를 다 이제 보호해야 하니까 이 조민 씨의 아들을 본인이 이제 더 많이 개인 시간을 내서 많이 이제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독이고, 그리고 이 아들이 성적인 호기심에 많아서 자꾸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성동화책을 읽고 같이 토론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이렇게 단순한 성적 호기심이 아니라 성인지 발달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좀 억울함이 있는 많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승희 의원님께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쭐게요. 백 변호사님, 그런데 네. 지금 한 맘카페가 들썩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서울 땡땡 초등학교 비상, 그 왜 비상이냐면 예. 그러니까 조민 씨 지금 아들이 그 학교로 전학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땡땡 초등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이건 글 내용입니다. 서울의 땡땡 초등학교로 전학했다. 그리고 주호민 씨 의견서를 보니까 실제 주호민 씨 아들은 작년에 이제 4학년, 그러니까 유급 2년으로 통합 수업을 2학년에서 하기 때문에 피해 여학생은 9살, 주호민 씨 아들은 11살이었는데 사춘기가 시작되고 본능에 충실해서 저지른 일인데 이거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이걸 지도하는 그 과정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원글에는 그 학교 이름까지 실제로 다 공개를 했는데 근데 아직 뭐 정확하게 글로 전화가 간 건지 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승희 의원님, 네. 이 특수교사분에 대한 재판이 8월 28일 3차 공판이 예정돼 있대요.
저는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됐으면 주호민 씨 측도 그냥 서로 간에 좀 원만하게 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사과를 하고 또 사과를 받고 이러면서요. 사실 재판하는 이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두 사람이 이미 이렇게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넜을 거예요. 중간에 만약에 합의가 됐으면 검찰 단계에서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합의가 안 되어서 이게 아마 기소가 되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호민 씨도 많이 사랑을 하고 있고 이 교사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애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당사자 두 분이 조금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합의가 좀 있었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호텔. 당시 이곳에선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받은 경찰이 잠복 수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건 30대 여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40대 남성은 이미 자리를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던 중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대낮에 성매매를 한 남성이 다름 아닌 현직 판사였던 겁니다. 문제는 이 법관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재판에 참여해서 누군가의 죄를 꾸짖었다는 점인데요. 보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판사에게 이런 자격이 주어져도 되는 걸까요? 진짜 이건 제가 주말에 이 기사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달 22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경찰이 잠복 수사에 들어가는데 이 일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남성과 여성이 그 호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성만 호텔을 빠져나옵니다. 경찰이 남아있는 여성을 붙잡았는데 이렇게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을 급습하면 성매매 아직 안 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여성을 추궁한 거고요. 이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40대 상대 남성도 이내 붙잡았습니다. 자, 그 남성 불러서 조사를 해봤더니 판사였습니다. 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경찰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 국민 모두 놀라고 있는데요. 이 남성이 성매매를 한 남성이 한 경상도의 지방법원에서 일하는 현직 판사였던 겁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밝혔어요. 본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나흘간 서울에서 법관 연수를 받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근무지로 복귀하는데 그 복귀하기 직전에 이런 성매매를 한 겁니다. 조건 만남 상대를 구하는 채팅 앱을 통해서 대낮에 이런 성매매가 이루어진 거고요. 이 성매매는 사실은 이 데이트 앱을 통해서 처음으로 본 여성이었습니다. 울산지법이에요, 울산지법. 이미 보도문 다 나왔습니다. 예? 자, 그동안 이 판사가 말이죠. 참여해왔던 사건들을 쭉 저희가 살펴본 것도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 취재가 이루어지면서 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성상품화는 사회적 해악이다. 자, 이 얘기를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판사가 한 10건 정도의 성매매와 관련된 이제 판결을 하면서 그러니까 판시에 적었던 내용인데 사실 성매매를 알선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성에 대한 착취와 강요가 있고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크다. 엄벌에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 징역형을 선고했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2년 1월 성매매 업주의 항소를 바라보면서 그 항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징역 8개월 나왔습니다. 8개월에 추징금 1,755만 원을 선고했고 2021년 9월에는 역시 성매매 알선 업주 항소심 판결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서 광고로 성매수하는 남성을 이렇게 물색하는 것은 정말 엄벌이 필요하다라는 판시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성매매가 굉장히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사회적인 해악이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판시했던 판사가 대낮에 조건 만남을 한 것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거. 네. 이미 경찰에 입건된 이후인 지난 20일까지도 재판에서 땅땅땅 쳤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아마 시청자분들 굉장히 분노하는 포인트가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건 6월 22일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이 해당 판사가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하.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법원에 합니다. 예. 근데 그게 7월 17일입니다. 그 사이 계속 재판했죠. 그리고 7월 17일 날 통보가 나왔으면 그럼 최소한 그때부터 그만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7월 20일까지 재판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는 법원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휴가 지나고 나서 8월 달부터는 이제 재판을 형사 재판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부터 이쪽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끼는 건 이제 이런 게 진정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이런 분의 판결을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방금 뭐 백 변호사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사람이 보통 백 변호사님, 판사들은 네. 호통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해도 된다고. 어느 정도까지는요. 너 반성도 않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호통 이런 사람이 막 훈계를 하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그 판사 통해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진짜 제가 말하기도 좀 뭐하네요. 참 정말 말하면서도 법전 한 사람은 좀 창피합니다. 자, 이 기자. 본인은 그 경찰에서 통보가 오기 전까지 입을 닫고 그냥 모른 척 이러고 있었다고 해도 아니 법원은 이 얘기를 전달받았으면 그때부터 스톱을 시켰어야죠. 네, 그래도 이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그 조사 절차에 시간이 꽤나 걸리고요. 좀 전에 백 변호사님께서 법원 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휴정기라고 합니다. 휴정기 직전에 급박한 기일 변경하면은 절차적인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기일 변경 자체가 어려운 어떤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만간 법관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징계할지 여부, 징계를 한다면 견책, 감봉, 정직 중에 어떤 수위로 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과연 이게 처음이었겠느냐, 걸린 게 처음이겠지라고 뭐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자, 승현님,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일벌백계하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판사가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판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검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신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조금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지만 성매매라면 첫 번째 전부 다 불기소 처분합니다. 갈로 열고 기소유예. 그래서 존스쿨에 가서 그냥 그 교육 몇 개 받고 마는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검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 거의 제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파면은 안 되겠죠. 그럼 결국 아까 우리 이 기자가 말했다시피 할 수 있는 게 견책, 감봉, 정직인데 보통은 감봉 한 4개월, 뭐 감봉 3개월, 정직 3개월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환경이었고 이런 경우에 징계가 걸렸으면 옷은 못 벗습니다. 하지만 징계받고 난 다음에 재판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때 옷을 벗으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적어도 판사님이 신독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판사님이 신독하고 살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볼지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형량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불만, 더구나 이제 이런 짓까지. 그러니까 이제 AI 판사 도입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중국집 배달원이 사장에게 월급을 2배로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사장이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월급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 걸 이용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요즘에는 중국집에서 배달원을 따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는데 여기는 또 따로 이렇게 뒀었나 봐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9월쯤에 그 한 중국집 사장이 배달원 모집한다는 구인 공고를 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곧 나가고 있는데요. 이 조건이 있습니다. 급여가 330만 원 이상, 근무기간 1년 이상, 주 6일, 배달 고정일당 14만 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한 사람이 문자로 연락을 해옵니다. 배달 정규 직원, 근로시간 9시에서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 주 1회 평일 선택 휴무, 하루 식사 2, 3회 제공, 월 기본 급여 330만 원 조건에 가능합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장은 별다른 의심 없이 맞습니다. 가족같이 일하실 거면 와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문자로 전송한 그 근로조건 모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사장은 그렇다고 또다시 답변을 보냈습니다. 아, 가족같이 일할 분을 모은다. 이거 참 아주 되게 상투적인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중국집 사장님이 고용을 했나요? 네,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 이제 10월 3일부터 일을 하기로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근무를 하자마자 이제 3일차 될 때부터 이 동료들하고 마찰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온 이 사람한테 주인이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한 달 줄 테니까 더 좋은 곳을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우리의 이런 업무 행태를 다 잘 지킬 수 있다면 우리 가게에서 일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근 나흘째 월급 330만 원이라고 써 있는 근로계약서를 이제 작성하자고 했는데 예. 이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서명을 거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연장 근로수당, 법정 주휴수당 이런 수당을 다 합산을 해서 기본으로 이 330만 원을 주는 거고 다 일하는 것까지 합치면 659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중국집을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씀 참 드리면 또 어떻게 이 정도라면 나도 하겠다라고 이제 하실 만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연봉 1억을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네. 이게 무슨 근거로? 일단 아까 처음에 이 중국집 사장님은 월 급여 33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지금 근로자 갑자기 기본 급여 330만 원의 소리죠라고 살짝 교묘하게 바꿔서 답을 했는데 두 개가 완전 다릅니다. 급여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월급. 그냥 한 달 일하면 330만 원. 그러니까 이 안에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탈탈탈 털어서. 네. 근데 기본 급여라고 하면 아까 좀 전에 뭐 법정 근로 수당이니 무슨 뭐 법정 주휴 수당이니 무슨 이런 것들이 더 붙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딱 어느 정도 시간까지 일하는 아주 기본 급여가 330만 원이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는 계속 붙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근로를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니 기본 급여가 330만 원이라면서요. 그럼 나머지 이런저런 거 다 수당 다 계산하면 이렇게 주셔야죠. 라고 하게 된 겁니다. 승현 씨. 그래서 이 배달원 안 줘? 네가 네 입으로 한 얘기를 안 지켜? 그럼 소송을 냈겠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법을 좀 아는 사람이 기본급이라는 이야기를 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그 중국집 그 사장님은 그런 부분을 모르고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뜻의 의미를 알면 그 뜻대로 가면 되는데 지금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게 과연 부당해고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역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말이 안 돼라고 기각을 당하니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하는데 무슨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한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급 안에는 기본급만 포함되지 연장 근로 수당 포함 안 되잖아요. 또한 법정 주휴 수당 포함 안 되잖아요. 그런 수당 다 합치면 월급이 600만 원, 660만 원 정도 된다는데 660만 원 12달러 환산해서 실수령 받으면 저보다 많습니다. 월급 1억이 넘는 돈 되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승현님 실수령액보다 많아요? 확실하게 많습니다. 진짜? 확실하게 많습니다. 이야 진짜. 자, 그럼 이게 소송, 그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단 월 33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인 광고에서 월 330만 원이라고 충분히 명시를 했다. 그리고 배달 직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급여랑 수당을 이렇게 따로 생각하지 않고 임금의 총액을 협의하고 근무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중국집에서 다른 배달 직원들에게도 월 330만 원 수준의 총급여를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배달원에게만 2배씩 주고서 이 사람을 쓰려고 했던 이유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소인이 이미 유사한 배달 업종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런 관행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부당 해고에 관해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출근을 안 했고 출근 왜 안 하냐라고 독촉을 해도 계속해서 출근을 거부했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라서 이건 고용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중대한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뭐 판사님이 제대로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계약 내용의 해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은 이 배달부는 그거예요. 배달원은 문자로 남겨놨잖아요. 기본 급여 사장도 오케이 했잖아. 예. 그럼 기본 급여가 330만 원이니까 1억을 내놔야지. 이게 이제 연봉 1억이 된다 이 주장인 건데 이제 계약 내용의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문자 그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 당사자의 실제 합의 그리고 거래 관행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그 전에도 배달원을 여러 번 일을 해서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쉽게 말해 사장을 속이려고 만들어 놓은 문자이기 때문에 여기 아무리 기본급여라고 써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월급이야.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승현님 마지막으로요. 진짜 짜장면 한 그릇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는다고 세상에. 저는 솔직히 기본 그 월급 330만 원도 와, 제가 뭐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상당한 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니 뭐 사실 이게 가족과 같이 함께 이제 그 배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사실 배달업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집의 어떤 매상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달원 한 사람 잘 돌으면 중국집은 아주 행복할 수 있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작정하고 기본급이라는 단어를 다시 써서 그 음식점 주인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법적으로 따지자라는 거잖아요. 이거 1심 판결에서 끝난 거 아니거든요. 이거 2심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그만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좀 이렇게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모습이 보였는데 우리 항소심 재판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무 조건의 그 기본 급여라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따로 보낸 문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급여 330만 원 안에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세 번째 사건에서 기억에 남는 건 우리 승현님의 연봉. 예, 좋습니다.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8년 8월 19일) 아침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순찰하던 직원은 근처 숲을 속에서 큰 비닐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코를 찌르는 냄새. 그곳에 있던 건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훼손된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딱히 숨길 생각도 없었다는 듯이 눈에 띄는 곳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비닐봉투. 대담한 건지 아니면 은폐할 여유도 없었던 건지 경찰은 곧바로 이 범인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서울대공원에서 발견된 시신입니다. 예. 자, 2018년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서울대공원 하면 뭐 대표적인 가족 나들이 장소죠. 자, 거기서 시신이 발견됐다. 저도 이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네, 이날이 2018년 8월 19일 아침이었습니다. 개장 시간인 9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는데 서울대공원 장미의 언덕 근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를 순찰하던 직원이 숲을 속에서 뭔가를 발견을 합니다. 이게 대형 비닐봉투였는데요. 가까이 가니까 냄새도 이상했습니다. 그 안을 경찰 불러서 열어보니까 훼손된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근처에서 다른 봉투도 나왔는데 여기는 나머지 신체 부위가 담긴 그런 봉투였습니다. 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위치입니다. 서울랜드 주차장이면서 동시에 청계산 등산로 입구 근처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숲을 주변에 두긴 했는데요. 완벽하게 숨겨지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주변 장소에서 일주일쯤 전부터 뭔가 부패한 듯한 냄새가 났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자, 피해자의 신원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일단은 피해자의 지문으로 신원은 확인이 됐습니다. 51세 남성이었는데 그럼 두 번째 수사 단계는 이 사람의 주소지를 확인해서 일단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주소지를 확인해 보니까 주민등록상 경기도의 식당으로 나옵니다. 근데 거기를 가 보니까 이 식당은 피해자가 오래전에 일했던 곳이고 정확한 이 남성의 실제 피해자의 실거주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을 찾아야 되는데 20년 전에 가족들하고 연락하지 않고 연을 끊고 살아서 그 일용직 전전하면서 혼자 살아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옷은 입은 상태였지만 별다른 소지품도 없어서 사실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더 나아가서 부검은 하긴 했는데 시신 부패가 너무 심해서 정확한 사인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인이 가능했던 건 이 숨진 피해자가 9일 전이었던 9월 10일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때는 살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전으로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도까지만 확인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2018년이면 5년 전입니다. CCTV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 회사하고 지금 이 사건 현장까지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기에 식사를 가끔씩 하러 가는 곳이라서 2018년 이 사건이 났을 때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좀 심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CCTV 8대가 있었습니다. 8대가 탁탁탁탁 있었는데 보통 이럴 때 자기 차량 갖고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렌트카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받는가 하면 CCTV 중에서 렌트카로 왔다 갔다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이 시신을 버렸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불빛이 딱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는데 시간이 저희도 그랬습니다.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그게 전혀 빗나갔습니다. 이틀 만에 용의자를 찾았는데 그 용의자 이름이 변경석이라고 밝혀졌습니다. 84년생이었습니다. 자, 일단 범인 자체는 금방 잡았습니다. 또 신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84년생 변경석. 검찰 송치 당시에 이 카메라 앞에 세워졌는데요. 그때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본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시신 왜 그렇게까지 훼손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 없으신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자, 소장님, 일단 어떻게 해서 잡았는지부터 설명 좀 네. 주시죠. 이제 경찰들이 CCTV를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 CCTV에서 수상한 SUV 차량이 하나가 특정된 겁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의 통신 내역도 조회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곳이 안양시에 있는 어떤 노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노래방을 한번 가봐야겠다. 뭐 당연한 것이죠. 그 노래방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CCTV 안에 있던 그 특정된 SUV 차량이 그 노래방 앞에 딱 있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이 차량이 누구 것인가 봤더니 바로 노래방 주인의 것이었고요. 이 범인이 노래방 주인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거한 자가 바로 이 변경석입니다. 자, 뭐 방금 그 인터뷰하는 장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을 그렇게 살해하고 또 살해한 뒤에는 또 시신을 그렇게 훼손한 자가 뭐 또 저렇게 카메라 앞에 서니까 뭐 우우우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자, 일단 뭐 하는 자였습니까? 네, 그 2018년 당시 34살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안양에서 노래방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그냥 일반 노래방이 아니라 접객원 동원하는 불법성이 있는 유흥업소였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추적해서 8월 21일 오후 4시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 내부에서 검거가 됩니다. 붙잡힐 당시에도 그 경찰이 서울대공원에서 추적했던 그 차량, SUV 차량을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당시에 내가 죽인 거 인정한다. 자세한 건 조사받으면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긴급 체포가 돼서 과천경찰서로 압송이 됐습니다. 당시 모습인데 이때까지는 신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모자를 저렇게 눌러쓰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도 범행 동기, 살해 이유 이런 거 물었는데요. 송치될 때랑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자, 피해자와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길래 그렇게 잔혹하게 네. 뭐 사실 아까 방금 이 기자가 말을 했다시피 이 이제 노래방 접객원을 고용하는 그런 어떤 노래방이었어요. 이 피해자 8월 10일 날이었죠. 와서 접객원을 조금 데리고 와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접객원이 와서 그냥 노래 부르고 가면 되는데 접객원이 싫다. 다른 사람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싸움이 일어나고 격분하게 됐는데 이 피해자가 이런 말합니다. 너희 노래방 접객원을 불러서 장사를 하는 거니까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말에 이제 완전히 이 변 씨가 마음이 확 돌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살해를 합니다.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바깥에 나가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사가 와서 이제 시체를 훼손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거의 일면식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시체를 훼손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포털 같은 걸 찾아서 그 시체를 버리는 장소를 서울대 공원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소장님, 그런데 말이죠.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휴게소에서 붙잡혔다. 네. 아니 왜 휴게소에서 잡혔지?
혹시 도망치는 중이었나? 네,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빨리 이제 특정됐고. 근데 사실 그 휴게소에서 잡힌 이유는 그냥 서해안에 바람 쐬러 가다가 잡힌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경성이 굉장히 좀 이상한 그 후에 행태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열흘 가까이를 그 살해를 했던 그 노래방에서 숙식을 하면서 지냅니다. 밖에는 휴가 중이라고 편말을 붙이고 나서요. 이 노래방을 아주 깨끗하게 치웁니다. 살균 소독제를 가지고 와서 바닥, 벽 등에 이제 묻은 혈흔을 다 지웠고 그 안에서 이제 깨끗하게 이제 모든 물건을 정리를 했어요. 나중에 국가수 요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현장 감식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시신훼손한 장소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깔끔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혈흔 반응 검사를 해서 보니까 카운터 앞이나 화장들 앞에서 이제 다량의 인열 반응이 나타났어요. 또 너무 놀란 것은 범행에 쓰인 흉기가 하나는 카운터 앞에 이렇게 잘 놔져 있었고요. 시신 훼손에 쓰인 흉기는 또 의자 위에 이렇게 가지런히 챙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허술해요? 그래서 당시에도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범행 직후에는 사건이 너무 잔혹해서 뭐 연쇄살인범일 것이다. 혹은 분명히 동종 전과가 있는 인물일 것이다. 이런 온갖 추측들이 나왔는데 붙잡아서 조사해보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너무 쉽게 붙잡힌 게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뭔가 좀 다른 내막이 있을 거다. 심지어는 뭐 장기 밀매 조직 소속이 아니냐. 이런 흉흉한 추측들이 나돌았는데 모두 다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요. 변경석의 어떤 인지 수준 그리고 지적 수준이 떨어져서 나온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사회성이 떨어지고 또 지적 수준도 떨어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처를 하고도 나름대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한 걸로 보인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제가 승 의원님께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질문을 드릴게요. 자, 백 변호사님. 네. 자, 변경석 얼마나 나왔습니까?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범행이 너무 잔혹했고 시신훼손도 굉장히 잔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 정도 사건에 징역 20년을 선고한다니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당시 법원에서는 일단 첫 번째 이 사건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다. 두 번째는 아까 저는 그냥 악어의 눈물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막 울었잖아요. 예. 많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이후에. 이런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고 당연히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만 항소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징역 20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바로 그겁니다. 징역 20년. 정말 내 목숨값이 누군가의 20년의 값어치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너무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예? 자, 그런데 이 2021년에 허민우 그리고 장대호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손님과 시비가 붙어서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한 특히 허민우 같은 경우는 노래방 주인이었어요. 정확히 이 사건과 아주 유사한데 징역 30년 나왔습니다. 자, 장대호 모텔 투숙객과 시비 끝에 살해를 하고 무기징역 나왔습니다. 20년이라뇨. 그러니까요. 이 내용 들여다보면 사실 이 당시가 우리나라 유기징역형이 30년으로 바뀌었고 이게 사체를 선고했으니까 경합 가중하면 아무리 법정형 범위 안에서 이렇게 판단하면 45년이 가장 맥스인데 그게 반도 안 나왔다라는 거 보면 사실상 굉장히 좀 의외였다라는 거고 이러한 어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어떤 사람의 생명을 해쳤던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좀 국가가 좀 더 엄중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전지구상에서 어떠한 가치와 이념보다 높은 생명을 빼앗았다면 좀 그에 걸맞은 형량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지금 사진 저렇게 얼굴이 보이는 것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저게 과연 유죄 판결 전에 저렇게 얼굴 보이는 게 맞냐 이랬는데요. 이제는 제발 국가가 국민의 그냥 피해자의 편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국가가 가해자였어요. 그 가해자에게 우리 학생들이 피해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가 가해자였고 그 피해자인 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권리 중요했는데 이제는 형사사건이잖아요. 형사사건이면 피해자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더 이상 국가는 피의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편에서 과연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픽 호주로 가보시죠. 네,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달리고 있는 차 반대편 차선에서 차 한 대가 세로로 미끄러진 채로 저렇게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어옵니다. 이 차는 도로를 벗어나서 결국 거꾸로 뒤집히고 마는데요. 왜 저렇게 와요? 이 차는 전복되기 전에 숲을 쪽으로 미끄러지더니 덜컹하면서 차 한쪽이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세워진 채로 쭉 미끄러져서 달려왔던 겁니다. 달려오던 차들은 다행히 제때 멈춰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뒤집힌 차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고 차 뒷바퀴만 계속해서 굴러가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있던 운전자들은 사고 차량으로 다가가서 운전자의 상태를 살핍니다. 괜찮아야 될 텐데. 이 사고 차량 운전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다행히도 다친 곳 없이 무사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운전면허 시험 통과한 지 열흘밖에 안 된 왕초보 운전자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볼게요.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 위로 작은 경비행기 한 대가 서서히 바다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앞머리가 그만 바다에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고 목격자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A plane's going down and it's crashed and we all stood up and there's the plane upside down floating in the water. And all of a sudden, the guy swam out, and it's like, wow, just thank God he's alive. 네, 헤엄쳐 나온 사람 바로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다행히도 추락과 동시에 비행기에서 탈출을 했던 겁니다. 다행이네요. 안전 요원들은 우선 조종사에게 다가가서 구조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서핑보드를 탄 요원은요, 물에 빠진 비행기 안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도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물놀이를 즐기던 사람들도 놀라서 넋을 잃은 채로 떨어진 비행기만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살아서 다행입니다. 네, 경비행기에는 조종사 외엔 아무도 없었고요. 이 조종사는 안전요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안전요원들은 바다에 빠진 비행기에 줄을 매달아서 건져내는 작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날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다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다음은 베트남으로 가보시죠. 네, 한 여성 직원이 자리에 앉은 손님들을 향해 걸어가죠. 그리고 직원이 잠시 허리를 숙인 순간, 한 남성 손님의 직원의 다리에 슬쩍 손을 갖다 댑니다. 직원은 놀라 급히 다리를 빼 남성 손님을 저렇게 빤히 쳐다보는데요. 이 손님, 오히려 거만하게 자세를 붙여잡고는 직원을 저렇게 빤히 바라봅니다. 좀 맞아야 되겠다, 좀. 네, 그런데 때마침 이를 모두 목격한 한 남성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진짜 맞아. 남성 손님의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응징의 주먹을 마구 날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남성, 의자를 집어들고는 남성을 향해 던져버리기까지 합니다. 직원과 손님 일행들은 이런 남성을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하는데 네. 보세요. 분이 안 풀린 남성. 다시 한번 저렇게 손님을 향해 달려듭니다. 화이팅! 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 저 남성. 아마도 직원의 가족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하긴 누구든 눈앞에서 내 가족이 저런 상황에 당연하죠. 놓이면 쉽게 화를 참을 수가 없었겠죠. 이 영상을 본 대부분의 누리꾼도 폭력은 나쁘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응징의 주먹을 날린 남성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자, 소장님. 저기 잘했다. 그래도 폭력은 좀 점점점. 잘했지.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구수하게 얘기하시네요. 이건 잘한 거예요. 예.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흰 천으로 얼굴 반을 가린 한 남성이 구조대원과 대화를 나눈 후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구조대원이 간호사에게 상황 설명까지 해주는 모습인데요. 그때까지도 이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남성은 의사 앞에 서서야 가렸던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런 남성의 입에 알 수 없는 물체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건 또? 이게 도대체 왜 입에 들어가 있는 건지 저도 궁금한데요. 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这是塑料灯泡还是那个灯泡？玻璃灯泡。好，嘴唇不用劲啊，好，放松啊，可以，很好，对，放松，很好，放松，你放松，兄弟啊，放松，放松。 왜 저러고 살아? 네, 이 남성은 입에 전구 넣는 영상을 보고 단순히 재밌어 보여서 호기롭게 도전했다가 저렇게 딱 끼워버리고 만 겁니다. 자, 억지로 넣은 전구를 빼기 위해 의료진은 개구기로 남성의 입을 강제로 더 벌렸습니다. 자, 남성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아파하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전구는 빠졌는데요. 동시에 턱도 빠져서
이 남성 아, 얼굴 웃으면 안 돼. 전체 붕대를 칭칭 감아했다고 합니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승희원님 자꾸 웃음이 나옵니다. 아유, 이거 진짜 저런 행동하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저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호주로 다시 가보시죠. 네, 역에 잠시 정차한 열차에 리트리버 한 마리가 다가갑니다. 열린 문으로 얼굴을 내밀어서 냄새를 킁킁 맡더니 고민도 없이 올라탔습니다. 타지마! 그런데 곧바로 문이 닫히고 아이고. 열차는 출발해버렸습니다. 아, 보호자 어디 갔어? 보호자는 저 열차 안에 없었습니다. 열차에 올라탄 이 강아지 그렇게 약 1시간 동안 혼자서 무려 33km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마주친 기관사에게 딱 잡혀버린 강아지는요. 어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곳에서 강제 하차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저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모습입니다. 아유, 철없다 정말. 네, 이 레트리버는 열어둔 뒷뜰 문을 통해서 가출을 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영무원들의 도움으로 보호자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히. 아유, 저 이제 속 끓이게 생겼네요, 진짜. 잘 좀 묶어 놓으시고요.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